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저희가 종일 지금 미국의 이란 핵시설, 중동 정세 이런 것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중요한 것은 경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일 텐데 국제유가 조금 전 기사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은 오를 전망이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도 이코노미스트들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른다. 그래요? 이게 지금 총평입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공습을 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대충돌 가능성도 높아졌고 또 추후 여러 가지 긴장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 국제 유가는 약 한 4% 정도 상승해서 출발해서 지금은 좀 상승폭이 조금은 좀 낮아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권시장, 뭐 전 세계 금융시장도 매우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살얼음을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쪽에서 본물이 터져서 와르르 떨어지는 이런 현상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반격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란이 쓸 수 있는 대항 수단이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경제계에서는 조금은 덜 예상보다는 충격이 덜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란이 미국과 전면전을 했을 경우에는 뭐 거의 성공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겠지만 이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칼을 그러니까 비정규적인 방법, 비대칭 전력 이런 것은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보복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보복은 또 보복을 불러올 테고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지금 엄청난 지금 조바심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장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상당수의 유조선들이 아예 그 페르시아만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사태가 악화될 줄 모르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오고 있는 이런 배들도 여러 배가 관측이 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 일단 실물 부분에서는요. 기름을 사오려고 했는데 그때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 수급의 문제, 또 그것을 어떤 제조업체라든지 공장에 제때 보급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어떤 타임 레그, 시차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석유 확보에 좀 비상이 걸릴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는 석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자제품이라든지 많은 물건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정 기간 버틀렉에 걸릴 수가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비상팀을 조성해서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라든지 물류 마비에 따른 어떤 데미지 이런 것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제해주고 또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해주자 이런 비상 대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밖에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가격이 뭐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이런 이제 급격한 어떤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실수요자라든지 투자자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급등을 막기 위한 뭐 정부 입장에서 급격한 가격 변화가 있으면 공격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라도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실물과 금융적인 차원에서 양쪽 전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은도 비상대응 TF에 이렇게 취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증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코스피가 이제 3,000은 넘었다, 3년 6개월 만에 넘었다고 했다가 오늘 2,97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보니까 3,000은 조금은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앞으로 코스피 좀 달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계속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고 또 그동안에 워낙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아왔던
있다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잠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란에서의 사태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건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 이란과 미국이 협상장에 앉는다든지, 또는 이란이 우라늄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다 쓰는 걸로 하고 국내적으로 농축하지 않겠다, 이렇게 큰 틀의 합의를 하게 되면 이란의 경제 성장, 또 인프라 건설 수요도 굉장히 폭발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호르무즈를 봉쇄한다든지, 또는 그 중동에 지금 9개국의 미군 기지들이 중동 지역에 여러 군데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한두 개를 날려버린다든지, 또는 이란이 마지막 수순으로서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 있는 유전을 미사일로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변수가 생긴다면 이때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국제 유가는 물론이고 정권 시장도 뭐 상당히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현재 JP 모간 같은 데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 배럴당 130불까지 오른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 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제때 수급을 못해서 산업계가 돌아가는데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이란의 대응, 또 이란의 대응에 대한 미국의 재차 대응, 여기에 사실 경제적인 수요 공급 요인보다는 예. 지정학적인 리스크,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란이 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진짜 봉쇄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대목이 사실 아주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장 큰 뇌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요,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의 인도양 큰 바다와 안에 만을 연결하는 곳인데, 페르시아만도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마지막 나오는 입구 호르무즈 해협 쪽에만 가면 그쪽에 약 한 30에서 40km로 줄어들거든요. 예. 그나마도 수심이 얕아서 많은 곳은 배가 못 다닙니다. 결국 배가 다닐 수 있는 것은 약 33km 정도?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란 영토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란은 이 해상 자유 운행권에 관한 국제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미 의회에서도 의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 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하면 할 수가 있고요. 또 봉쇄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봉쇄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못을 치는 게 아니고요, 바닷가잖아요. 밑에 기뢰라고 하는, 이란이 그동안에 기뢰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에다가 기뢰만 떨어뜨려 놓으면 지나가는 배가 오다가 어느 정도 일정 배가 왔을 때 기뢰가 자동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떨어서라도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이 1980년대 초반에 이라크 전쟁 세웠을 때 이란이 기뢰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아주 마비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런 소리는 안 했거든요. 안 하면서도 기뢰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란 의회가 우리는 봉쇄에 찬성이다. 최고 지도자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만 바란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데 이게 단순한 음포용인지 아니면 정말 이 칼을 쓸 텐지, 이 대목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러나 저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안 하는 쪽이 더 높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봉쇄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이란 자신이에요. 예. 이란의 지금 원유 수출이 중국과 인도에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는 가능성이 적은데, 다만 선별적 봉쇄라든지 입출입 항을 타겟을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 한 방을 쏘아서 지나가는 유조선만 한 대 때리면 상황이 완전히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불덩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신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협이 만약 봉쇄된다면 우리 산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자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1%, 1.0%로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최저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돌발 악재,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관세 폭탄, 이게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터진 게 아닌데 네. 지금 운명의 7월 8일이 지나서 그때까지도 협상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 관세율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25%까지 높아진다면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가 있는 데다가요. 또 이 네. 이란 변수도 만약에 확전이 된다고 그러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나라가 한국, 일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 미국산 원유인 WTI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지정학적인 사건이라든지 국제 간의 무역 전쟁, 이게 한국에 상당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환율 요인이라든지 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한계 상황을 맞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악재가 뭐 동시에 지금 분출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가장 믿었던 게 그나마 우리 수출이지 않습니까? 예. 수출은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하반기에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업이든 정부든 가게든 좀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7월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차 수요, 부동산의 이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 부동산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영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부동산은 지금 한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쪽만 올라가는 거, 이것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은 조심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나라 거시경제의 활성화나 침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 7월 1일부터 그 문제의 DSR이라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 제도를 좀 선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대출을 규제하는 것을 인터벌을 두고 띄엄띄엄 이래 하다 보니까 6월 달에 대출 받는 것과 7월 달에 대출 받는 게 차이가 너무 커요. 6월 달에 대출 받으면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는데 7월 달에 대출도 많이 못 받고 금리도 높아진다. 예.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DSR이 온다 해서 가수요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대출 받고 보자. 이것까지 지금 가세에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는 DSR을 조정하더라도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좀 스무딩, 그러니까 전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평균치를 조금씩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하반기에 예.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이 적다라는 대목,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요. 국토부 같은 데서도 좀 공급 물량에 대한 안심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